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2000년도 이후에 이 세계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OECD가 교육 정책의 플랫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는 2001년도 데세코 프로젝트, 그다음에 2003년 이후 각종 그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는 피사, 그러니까 3년마다 진행되는 피사,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5년마다 진행되는 이 탈리스를 통해서 이 세계 교육을 이끄는 키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 보고서의 그 밑바탕에는 데이터 지식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적 권위가 담보되고 있다. 그러면서 각 나라와 학교와 교실 등 교육 현장과 교사의 교수 방법 등 미세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거버넌스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버넌스가 데이터 지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2010년도 들어와서는 그 OECD가 거버넌스 혁신과 교육과정 혁신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하고 16년 사이에 6년에 걸쳐서 방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게 이제 Governing Complex Education 시스템입니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복잡계로 보고, 이제 복잡계가 되니까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많이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두 개의 정책 보고서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저런 세 개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저것도 역시 교육과정 자체가 복잡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이제 이런 정책 보고서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복잡계 교육 거버넌스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으로서 복잡계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하는 과정적 개념으로서의 이 다중 책무성, 그러니까 어카운터빌리티 앞에다 멀티를 붙여서 멀티 어카운터빌리티를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과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복잡계가 제대로 된 이 정책을 실행하려면은 그 복잡계 자체의 역량이 필요하죠. 근데 그 역량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를 학습 데이터 지식 등의 생산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형평성, 이것을 이제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복잡계라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식과 세상이 병치 발전시킬 수 있는, 그걸 이제 포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잡계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은 어떠한 좋은 교육 정책도 실행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어떻게 거버넌스 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지식 거버넌스가 교육 정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지식 거버넌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여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도 이렇게 학부모가 그 학부도 안내 서비스를 저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학교 찾는 요 정도밖에 제공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고등학교 그 학부 안내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국의 저 스쿨 가이드라는 저 학부 안내 서비스를 보면요, 학교 평가 결과를 서열화해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학부모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그 학생들이 성적이 제일 좋은지, 그다음에 어느 학교가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안전한지, 그 학교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리그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서열을 쭉 매겨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저 학부 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과연 수요자들이 만족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그 서비스의 질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서울시 교육청 사례하고 영국의 사례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지식 거버넌스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복잡계 관점에서 지식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지 저렇게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갖고 이 학부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뭘 제공하느냐 했을 때 그런 그 리그 테이블도 제공하고 영국의 그 공식적인 학교 평가 기구인 오피스테드에서 제공하는 그 학교의 그 질을 분석한 보고서도 아주 상세한 보고서도 저 안에 들어가면 다운받아서 학부모들의 그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실제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선생님들한테 그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막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인데, 일단 저 안에 있는 자료를 보려면은 일반인은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교사들만 접근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저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고 있어요.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교육 자료들의 질이 관리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저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써 교사의 교수 학습 전문성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교육학에서는 그냥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냥 수업하는 거를 그 티처 프루프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사가 새로운 것을 뭘 하기보다는 그냥 자료를 다운받아서 질 관리가 안 되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냥 필요할 때 수업에 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수업 혁신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경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What Works Clearing House라는 미국 교육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학습자료 제공 서비스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도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죠. 그리고 자료의 질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소비한 소비자들이 수시로 피드백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자료를 써봤더니 좋다, 나쁘다. 그리고 동시에 자료의 질을 이렇게 서열화돼서 순위를 매겨서 그 수요자가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자료의 사용이 실제 학업 성취 향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계량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디가 지식 거버넌스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복잡계 관점에서 분명히 이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저도 저 사이트 들어가서 그리고 아주 상세한 보고서, 저게 222쪽짜리의 그 자료를 저도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장 교사에 의한 증거 기반 지식의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그 혁신적인 수업을 적용했더니 아이들의 그 성취도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리고 어떤 그 교육 정책 연구가 나왔을 때 그거 읽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정보를 유통시키는 서비스, 이게 이제 발달해 있죠. 우리 그 왜 제조업도 제조업에서 그 생산하는 것보다는 유통 쪽에서 다 그 제품의 질도 관리되고 가치도 부여하고 그러잖아요. 이 지식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그 교육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지금.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그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LMS라고 그러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코로나 때 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철저하게 교사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EBS 온라인 클래스 37억 들었는데 30%도 안 써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LMS 시스템은 이용률이 1% 미만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 오프라인 융복합 시스템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게 이제 거의 이제 방치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OECD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은 교육과정 혁신의 두 가지 난제를 제시했는데요. 하나가 시간 지연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엄청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 급속도로 세상이 변하면서 각종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이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그냥 다 집어넣어갖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는 게 별로 없게 되죠. 저거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지털화, 개별화, 범교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연화 이제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자, 특히 이 역량 중심 교육 있잖아요. 역량 중심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역량 중심 교육 중에서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역량이 뭐냐면은 1순위가 복잡성 사고 역량이에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판적 사고 역량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제 탈리스 2018 자료인데 대한민국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가리킬 때 나 그거 잘 가리킬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잘 가리키고 있는가를 조사한 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컴플렉스 타스크, 복잡성 사고 역량을 가리키는 그 대한민국 교사의 그 능력도 OECD 평균 이하예요. 다른 역량 교육, 굉장히 화려한 담론으로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육과정을 어떤 원리로 혁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정 설계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제 수시로 변할 때 역동적으로 학생들이 계속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 UDL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이런 뭐 그다음에 형평성, 포용성 이런 원리를 통해서 교육과정 혁신을 세계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포용성 개념이 이제 중요해요. 굉장히 다양한 학생, 다양한 학부모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포용성이 가장 이 포용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은 교육과정 시스템 자체가 복잡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은 복잡계 리터러시가 있어야 돼요. 교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저 복잡계 리터러시가 있습니까? 복잡계를 만들고 복잡계를 관리하고 거기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저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역시 잘 이렇게 막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놓고 이제 갈등이 많았었죠. 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좋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그래요? 디자인 싱킹과 같은 그런 걸 안 했던 거예요. 교육과정을 혁신하려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학교를 갖고도 이제 뭐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혁신학교도 처음에 했을 때는,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에 했을 때는 혁신학교 주변에 전세값이 막 오르고 막 이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선출직 교육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시켰죠. 모든 교육 정책이든지 처음에 실시할 때는 소규모로 실시해갖고 파일럿 스터디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 정책이 옳은지 또는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 혁신학교가 파일럿 스터디를 제대로 안 거치고 확산한 것, 저는 그것이 혁신학교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문제 많죠. 이런 거 이거 갖고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젠더 교육 이념 및 가치를 둘러싼 만성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정책 과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추상적이고 회피적인 공존 담론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또는 교육과정 선택이 존중되는 현실적인 병치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각자가 원하는 학교 만들어서 자기 자식 교육시키면 된다. 각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러면 돼요. 물론 그것이 가능한 현실 한도 내에서 해야죠. 그리고 이 실렉션이라는 개념은 초이스라는 개념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초이스라는 개념은 차려진 밥상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렉션은 학생과 학부모의 그 주도성에 의해서 본인한테 필요한 학교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가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병치라는 것은 공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공존은 정적인 개념이지만은 이 병치는 영어로 적스타포지션이라고 그래갖고 복잡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진보교육감 하에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것이 실패한 정책이다. 왜 실패했냐? 이 과정이라는 개념이 이 복잡계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제대로 지금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전문적인 분야래 갖고 그런데요.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인지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론, 그러니까 인식의 과정,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냥 애들이 학습할 때 뭐 어느 단계에서 뭘 하고 어느 단계에서 뭘 하고 이런 과정으로 굉장히 기계론적으로 해석해갖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앴죠. 그걸 총괄평가라고 하는데, 그걸 없애고 매 수업마다 총괄평가식의 평가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사와 학생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는 저런 상태에서 그 학력이 향상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 필요한 21세기 역량이 향상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싱가포르 교육과정을 여기 제가 이제 따왔는데, 싱가포르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싱가포르 국가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에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내용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내용 가득 차 있고 이 기능은 이렇게 여기다 이게 구석에 퉁쳐서 만들어 놓고 과정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뉴질랜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뉴질랜드도 역량 중심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그 코드 넘버를 붙여갖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집단적 작곡에서 각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공헌한 바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라. 그래서 이거를 CCP라고 그래갖고 Contribution to the Creative Process, 이 과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에서 그렇게 협력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했을 때 각 학생들이 그런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저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는 여러 나라에서는 저런 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결국은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학력저하로 이어지고 학생과 학부모한테 피해가 간다. 우리가 21세기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역량과,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학력을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 남았죠. 그 마지막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거랑 맞물려가는 그런 거버넌스고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 OECD에서 생산해낸 몇 가지 자료들을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핀란드가 과거 10년간 피사 성적이 추세 하락한 나라 중에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이거 핀란드하고 우리나라인데 여전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피사 성적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피사 성적을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으로 나누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세요. 평균 이하로 하위 그룹에 속한데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생산성이 낮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피사 2018 자료예요. 2015년하고 2018년 사이에 학교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사의 이러이러한 행위 때문에 피해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여튼 좀 이렇게 우리 수업에 좀 방해를 받았다라고 보고한 그거를 이제 또 통계를 내요.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그 요구를 외면했다. 외면한 비율이 3년 사이에 2015년 18년 사이에 15.3%가 증가했어요. 표준 오차가 4.6인데 그 범위 밖에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죠. 안 좋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사들의 결근 뭐 이런 건데 이것도 표준 편차 밖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교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 이것도 표준 오차 밖의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학생을 엄하게 다루는 정도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이건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표준 오차 안에서기 때문에 유의미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이것도 표준 오차 밖에서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다른 나라 학생들은 이 과외 활동, 이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이 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스포츠 활동도 하고 학생들 뭐 서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ISCD 레벨 2라는 것은 중학교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학생의 50% 이상이 이런 활발한 과외 활동에 참여하느냐? 대한민국은 제로예요. 다 제로예요. 제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그 어깨가 막중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선생님들이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치셔야 되는데, 나는 잘 가르칠 수 있어. 그거는 OECD 평균 이상이지만 실제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이거는 최하위 그룹이죠. 이게 격차가 심하죠, 그죠? 무엇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혁신적인 교육을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거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